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소 샘플러스에서 영양교사 임용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이금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영양교사를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3학년도죠. 그때 출제됐었던 문제에 대한 경향을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학습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학습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희소 샘플러스 영양 플러스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23학년도, 그죠? 이제 11월 26일에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 기출에 대한 좀 세세한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영양교사 죄송합니다. 영양교사 임용고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 준비를 해야 할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간 커리큘럼과 또 이제 월별 학습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024학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대비를 해드릴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진행에 앞서서 저를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희소 샘플러스에서 영양교사 임용고시반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양 플러스 팀으로 저희가 3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되겠고요. 이금주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4개 과목을 맡고 있어요. 생애주기 영양학, 그다음에 식사요법 및 실습, 그리고 영양 판정 및 실습, 영양 교육 및 상담 실습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생애주기 영양학은 이미 좀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 평가 영역 첫 번째 영역에 보면 영양소의 개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영양학과 생화학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4개의 과목을 제가 맡고 있고요. 제 과목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제 강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철저하게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여러분에게도 제 이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학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탁 이게 알아듣는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 평범한 사람은 몇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내가 접하게 됐을 때 이해의 폭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제 수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을 시켜서 반복 학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깊이와 이해의 넓이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독립적이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과목의 경계가 특히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의 연계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또 학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게 뭐 생애주기에서 나왔다, 영양 판정에서 나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문제의 개념이 내가 생애주기에서도 영양 판정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엮어서 강의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저와 함께 강의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와 내 것으로 되는 지식의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합격에 반드시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경양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22년도 그렇죠. 맞죠? 그죠? 요즘에 연도 가는 걸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26일에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맡고 있는 4개의 과목의
따른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목별로 보시면은요, 20년도부터 쭉 봤을 때,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부터 쭉 이렇게 있지만, 이 시간에는 20년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하고 식사요법 및 실습, 영판하고 연결의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은 문제 수가 12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본 시험의 경우에도 10문제가 나왔고요. 배점은 80점이죠. 우리가 전공 A, 전공 B 해서 80점 중에 36점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분포가 한 45%. 그래서 크게 거의 22학년도, 23학년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과목이 4과목이다 보니까 배점도 많이 이제 거의 50%에 육박하는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거는 이제 2023학년도에 대한 바로 직전에 봤던 시험에 대한 그런 분석입니다. 먼저 생애주기 영양학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평가 영역이 있고 각 영역마다 평가해야 되는 내용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이거는 고지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랬을 때 모자 영양하고 아동 및 청소년기 영양하고 성인 및 노인기 영양, 운동과 영양,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물론 이 앞에 영양소의 개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영양학 파트로 이제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봤을 때 올해의 경우에는요,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케몬의 곡선이라든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 철 영양, 영양인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각각 평가 영역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쉬웠다고 해서 내가 고득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의 점수와 문제의 난이도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웠다고 해서 내 점수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못 본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성인 및 노인기에서는 역시나 성인은 생애 단계에서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기에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거기를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고요. 출제 경향만 좀 이렇게 좀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요법 및 실습 부분이에요. 식사요법 및 실습은 평가 영역 자체가 한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영역마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전년도에서도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 간 질환 쪽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 지방간, 요거를 자꾸만 지방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비껴나가가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심순환기계 질환하고 신장질환의 식사요법에서는 이번에는 사실 어찌 보면 신장에서 하는 역할과 이제 혈압과의 관계, 2개의 어떤 질환을 연결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식사요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어렵지는 않았으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말을 잘 연결해서 써야 되는, 내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이 친구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결을 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비만하고 저체중은 뭐 전년도 나왔으나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 판정 및 실습 분야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나 한 3개 영역 정도로, 예, 그렇죠. 3개 영역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식사평가에서 해마다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생화학적 및 임상조사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이쯤 되면 거의 단골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인데 올해도 역시나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철 영양 상태에 대한 거 나왔는데, 이 철이라고 하는 영양소는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영양교사 임용고시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대표 질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식당의 대표 메뉴를 시그니처라고 하나요? 거의 영양교사 임용고시의 시그니처, 그런 문항으로 많이 나와요. 철, 칼슘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도 이제 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도 나왔고 영양 판정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강조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에너지, 뭐 카시오카하고 마라스머스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으나 역시나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개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졌어야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영양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영역 자체가 한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번에는 사실 여기 첫 번째 영역 같은 경우는 영양교육의 개념이나 배경 부분, 어찌 보면은 사실 이게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출제가 됐던 경험이 아주 초기에 특정 지역에서, 뭐 전북인가 그 특정 지역에서 이제 좀 출제가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등한시할 수는 없겠죠. 많이 출제된 부분은 영양교육 이론과 실시 과정, 방법 및 매체, 뒤에 영양 상담, 이런 곳이 다빈도 출제 영역인데, 올해도요 여기 영양교육 이론과 실시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동안 출제가 안 됐었어요. 좀 뜸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출제가 됐어요. 가네와 브리그스의 교수 설계 모형의 수업 사태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역시나 영양교육 방법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요 영역은 너무나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영양상담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역시 상담 기술, 또 영양 상담 이론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상담 기술 중에서 그동안 답으로 상담 기술을 묻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답으로 요구하지 않는 상담 기술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앞으로 학습을 할 적에도 좀 더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 교육 및 상담 실습까지 2023학년도 11월 26일에 치러진 거에 대한 개괄적인 좀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 과목별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 영양학의 경우에는요, 사실 문제 자체는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애주기별로 주요 영양소에 대한 섭취 기준, 특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묻는 문제가 뭐 청소년의 에너지, 피로 추정량을 묻는 문제라든가, 평균 필요량을 묻는 질문이라든가, 또 이제 노인에게서 수분 섭취량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실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문제를 잘 읽는 연습,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연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실습에서는 역시나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포괄적인 정리와 내용의 어떤 이제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의 개념과 이쪽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내가 흐름을 갖다가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끌어 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러한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부분에서는요,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영역에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다시 출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가 영역은 이미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개정되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2009년 이후로 계속 고정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려고 하다 보니 과거에 다빈도로 나왔던 것이 또 조금 뜸하다가 다시 또 나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대한 것도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안심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새로운 상담 기술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더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판정 및 실습의 영역에서는요,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역시나 생화학적 검사 방법, 임상조사 이런 영역입니다. 역시나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 그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한다고 하죠. 분석을 하는 것이 특히나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중복되어지는 다른 교과목하고 중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학년도에 치러진 23학년도를 대비해서 치러진 시험에 대한 거는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학습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의 어떤 출제 경향만을 보고서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쭉 그동안 어때 왔나 이런 것들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각 과목별로 어떤 식의 문제들이 어떤 평가 영역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애주기 영양학은 그래요. 말 자체가 교과목 자체가 생애주기 영양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 겪게 되는 생애 단계가 있단 말이죠. 특히나 그 생애 단계 중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주기라든가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우리가 식사관리, 영양관리, KDRI,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확 달라지는 그런 생애주기가 있어요. 또 그때 나타나는 어떤 영양 관련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한 맥이 돼가지고 모든 생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큰 변화를 겪는 생애 단계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임신부, 수유부, 영아기, 유아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많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해가 없어요. 올해도 역시나 스캐몬의 곡선으로 아주 단답으로 물어보기는 했지만 출제가 꼭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영역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리가 잘 되어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 출제가 됐던 그런 이제 영역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동 및 청소년기 영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양교사에게 중요한 타겟이 되는 타겟, 그쵸?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대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해마다 빠지지 않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전년도에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철, 이쯤 되면 거의 뭐 단골 손님이에요. 철은.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던 문제고요. 이렇게 이제 섭취, 식사 관리와 관련돼서 또 시의성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 및 노인기에서도요. 성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이 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생애 단계죠. 거기서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질병으로 이제 이행이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성장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죠. 유지 보수가 되어지는 생애 단계고 사실 전 생애에서 가장 그 기간이 긴 단계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안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결돼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노인들이죠. 노인들 이런 것들 다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성인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이제 봐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 중에서 운동과 영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도 띄엄띄엄 해가지고 서운할 만할 때쯤 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서 어때요? 예, 이런 것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 3개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영역에서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주로 소화기계 질환 쪽이에요.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소화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기관들을 다 우리가 합쳐서 총칭해서 부를 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속하는 게 뭐 위, 장, 간, 담낭, 담즙, 그쵸? 췌장까지 이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역입니다.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도 비껴가지를 않아요. 거의 다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하고 이제 심순환기계, 신장질환에서도 한두 번씩 이렇게 문제가 쭉 꾸준히 출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영역에서, 평가 영역에서 다 골고루 출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요렇게 출제가 될 적에는 4점 배점이 많습니다. 4점 배점으로 해가지고 통합적인 것들을 그 문제 하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로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을 공부하실 적에는 단답 내지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양 판정 및 실습인데, 영양 판정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개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식사 평가를 하고 신체 계측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식사 조사 방법이라든가 식사 평가 문제도 한 해 걸로 하나씩 출제가 됐었고, 요 앞에서도 출제가 좀 많이 돼서 식사 평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적 및 임상 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해도 거르는 해가 없어요. 한 해도 거르는 해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들도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서 많이 강조하게 되는 영양소들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영양 판정 및 실습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뭐 올해도 나왔었죠. 철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영양 판정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런 영양 판정 체계에 대한 것도 단답으로 해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기입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영양교육까지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학습 대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을 보시면은요. 뭐 여기 앞에 부분은 이제 많이 출제가 안 됐고, 두 번째 영양교육 이론하고 실시 과정. 여기는 뭐 제가 평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내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세부 내용에서건 간에, 특히나 이렇게 어떤 영양교육에 대한 이론은 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역시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올해도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여기서는 이론이 출제가 안 됐고요. 뭐 교육 방법만 출제가 됐었고, 영양 상담 부분에서 이제 이론이 출제가 됐었죠. 올해는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됐고,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출제가 됐군요.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이제 올해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너무나 중요하고 학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심혈을 기울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영양교육 방법하고 매체 제작도, 여기도 뭐 방법이 나오면 매체가 안 나오거나, 매체가 나오면 방법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 유형을 4점으로 해서 함께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쭉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영역에서 영양 상담 부분을 좀 보시면, 영양 상담은 크게 봤을 때 영양상담 과정하고, 그다음에 영양상담 시에 우리가 적용하는 기술하고, 또 영양상담의 어떤 이론하고 접근 방법이죠. 이러한 것들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한 번씩 다 출제가 됐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부분도 이제 영양교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출제가 됐었고요. 또 영양상담 기술에 대한 것들, 특히 올해 출제된 것은 어때요? 한 번도 답안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습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20년도부터, 사실은 2014년도부터 출제의 유형이 좀 달라졌죠.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엔 막 논술도 있었고 이랬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논술형에서 나왔던 것들이 좀 문제들이 좀 쪼개져가지고 서술형과 이렇게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의 가지수는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쭉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학습 준비를 하는 쪽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쭉 어떤 경향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르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학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생리적인 특징이나 변화가 두드러진 그런 생애 단계가 있고, 그때 특히나 강조하는 주요 영양소가 있어요. 또 영양소, 뭐 어떤 대사적인 변화, 그리고 영양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 기출 분석을 지금 보시다시피 쭉 기출해서 보시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는 영양학이나 식사요법 및 실습, 또 영양 판정 이런 것들과 묶어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계되어지는 학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요법 및 실습은요, 기본적으로 질환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 교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주요 기관에 대한 생리학적인 이해가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폭넓게 어떤 질환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제 답을 잘 적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서술형은 어쨌든 내가 쓴 것을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끗 차이로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으로 이제 평가위원이 판단할 수가 있고, 이거 약간 뭔가 쓰기는 썼는데 뭔가 아쉬워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서술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베이스적인 내용들을 미리 학습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문제에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사적인 변화, 어떤 병태적인 어떤 생리적 변화, 식사요법, 그리고 또 식단을 작성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묻는 유형의 빈도가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들 관련해서는 거기에 맞게 우리도 각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관련 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문항 분석과 영역 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그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요? 영양 판정이죠. 영양 판정은 일단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련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다빈도 출제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것들하고 같은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계 과목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가 20년도부터 23년도 쭉 놓고 보셨을 때 영양교육 이론, 방법 및 매체, 영양상담, 어떤 기술, 영양 상담에 대한 관련되어지는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해, 또 암기, 적용까지 포괄적으로 내가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문항 분석. 사실은 여러분 영양 판정이라든가 영양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도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기출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출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쭉 놓고 봐서 정말 경향 분석을 잘 해야 거기서 파생돼서 예상 문제들을 많이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비를 하는 것이 실전에선 상당히 중요한 경험으로 이제 그 경험을 했어야 실전에선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그간의 기출 경향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학습 준비하는 거 물론 영양교사를 꿈꾸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그 또 이제 직업이 주는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혼자 하셔도 충분히 이제 잘 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교사는 아시다시피 한두 달 내가 반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영양교사 시험을 보기 위한 사전 준비도 여러분이 개인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 학습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단 함께 도움을 받아서 조력자의 도움을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양 플러스 팀이 준비하고 있는 영양교사 이제 2024학년도죠.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위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양 플러스 팀에서는 이렇게 3개의 큰 과정으로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공부를 하고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 과정을 내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요 3개의 과정은 사실상 이렇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범용적으로 이론에 이제 어떤 이 토를 달지 않는 그죠? 이런 과정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에 토를 달지 않는 그런 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런 틀을 기본적으로 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통합 전공 이론이라고 해서요. 저희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함께 통합을 해서 통합 전공 이론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2월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면 2월부터 5월까지 약 16주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되세요. 주 3일 3분의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각각의 교과목을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별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통합해서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의 기본 베이스를 다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론 학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이 습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모든 교과목에서 모든 챕터의 강의를 할 때마다 끝낼 때마다 이론 강의가 끝낼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만 모아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리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기출을 연계한 문제풀이를 이때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뭐 완벽하게 내가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 사고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6주의 이론 과정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 6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한 13주 정도 운용을 하게 됩니다. 역시 주 3일이고요. 기출 개념 및 유형 정리, 기출 분석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상 문제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영양교사 이외에 우리랑 유사한 교과목을 다루는 뭐 가정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이러한 영역에서 이러한 임용고시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까지도 다 통합해서 2008년도부터 올해 시험 봤던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또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요 이론을 요약하시게 되는 거죠. 이 과정도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문제만 착착착착 풀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죠. 다시 한번 주요 이론을 요약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가 이제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약 9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회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6회를 보시면서 회를 거듭하면서 내가 이제 점점점 실전 감각을 익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하고 첨삭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대비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역시 반복 학습을 진행하시게 되고 최종적인 정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실전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별 학습 전략은 이거는 꼭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담아두었어요. 자, 보시면은 1월에는 보통 워밍업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 1월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나의 상황은 어떤지 자기 이해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셀프 평가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강의가 있습니다.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매주 한 강좌씩 올라갈 텐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푸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머리에다가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거를 이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맛보기를 해보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월, 3월, 4월, 5월은 기초하고 심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기초학습도 하고 심화학습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다 보면 뭐 6월, 7월 해서 이제 반복하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있지만 문제를 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내가 이 문제를 놓쳤구나. 내가 이걸 못 푸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그저 다시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요쯤 되면요. 어때요? 되게 지칩니다. 날씨도 지치고 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많이 지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멘탈 관리도 잘 부여잡고 하셔야지 되고 또 학습은 그렇게 능률이 많이 오르지 않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 조력자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이제 매진을 해서 문제풀이하고 이제 이론 다지고 이런 것들 자꾸 연습해서 이때 자꾸 불안하거든요.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시간은 흘렀는데 내가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이제 이렇게 막 끌려가든 그렇죠, 밀려가든 해서 어쨌든 함께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시험 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되는 뭐 실전 모의고사도 풀어본다거나 최종 이론 정리를 한다거나 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대비를 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 희소 샘플러스 학원의 영양교사 임용고시반 영양 플러스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간 커리큘럼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길게? 생각은 깊게 하라고 합니다. 길게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은 깊게 하라는 말이 있죠. 자, 시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해요. 내가 결과가 좋아도 아쉬워하는 후회를 하고 내가 결과가 나쁘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후회를 없게 하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자, 2024학년도 영양교사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 영양 플러스 팀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플러스 팀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더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영양교사 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연주입니다. 희소 샘플러스에서 영양교사 임용고시반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영양학 및 생화학, 식품학과 조리원리를 담당하게 된 이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영양교사 임용 전망과 그다음에 그 전에 영양교사의 경쟁률이 어땠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영양교사 임용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양교사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양교사 채용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교 급식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주변에서 뭐 유치원에서도 영양교사를 채용을 한대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장에서는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양교사 배치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날 학교급식법 제7조가 개정이 되면서 영양교사가 일선 학교에 배치가 됐습니다. 제6조 규정을 보게 되면요, 제6조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영양교사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그 영양교사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마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영양교사의 이런 직무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교사를 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봐야 되고, 임용고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 영역이 이거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양교사의 직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학교에 있는 영양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죠. 자,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아이들에게 영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영양 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와 감독, 그 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영양교사가 배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뭐 지금보다 거의 한 12, 13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개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로 배치가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2010년도 현재 초등학교는 58.3%, 중학교 16.5%, 고등학교 20.3%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서울하고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초등학교에는 급식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영양교사가 많이 배치된 반면 이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의 급식 시설 미비로 그다음에 뭐 위탁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양교사 배치가 굉장히 저조했죠. 그리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초등학교에 영양교사 배치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0년도 기준이고요. 제가 찾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는 이런 지역별로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19년도 영양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래 하단에 제가 출처를 적어 놨는데요. 이프레시 뉴스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 영양교사 배치 현황이 한번 알고 싶어서 이런 어떤 통계 수치를 낸 것 같아요. 자, 2019년도면요, 2009년도에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을 때 영양교사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51.7%. 였습니다. 네, 51.7%. 영양교사 배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정이 되고 나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51.7%밖에 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이제 임용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유치원, 그전에는요,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정말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식습관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식습관이 정말 성인의 식습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 맛있게 먹는 나물은 어른이 돼서도 먹어요. 어렸을 때 안 먹으면 어른이 돼서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그다음에 그 식생활 의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이상부터가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영양교사가 배치가 돼서 영양교육과 함께 균형 있는 식습관, 그다음에 식단 작성이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됐고 요것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죠. 2022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2에 언급이 되고 있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면요. 국공립 유치원과 원화수 1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에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두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행령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공립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에서는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원화 중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 관할 구역 내에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명 사립 유치원이지만 유치원 원화직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관할 구역 내에 2개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립 유치원 중 1항과 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치원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거나 원화수가 미만하게 되면 관할 지역에서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것보다 이제 뭐 인원수가 적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기존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배치되는 영양교사에서 이제는 유치원까지 확대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임용 전망이 밝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바로 그저께 나온 그 신문인데요. 대한급식신문에서 2022년 11월 30일 날 게재된 내용입니다. 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를 하는 아우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영양사협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학교영양 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기사 그 내용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여기다 가져왔거든요. 현재 초중고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실제 필요한 영양과 식생활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행정 업무 등 업무 환경 개선과 함께 영양 식생활 교육을 위한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의 어떤 식단과 그다음에 식단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영양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에서는 36학급 750명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 영양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학교에 1명씩 있었던 영양교사가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추가 영양소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니 앞으로는 영양교사 임용고시의 어떤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영양교사 경쟁률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마 뭐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은 이미 뭐 다 검색을 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이 높아지네? 이거 뭐야? 지원하는 응시생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2018년도부터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전 모집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된 것은
그 추가 인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 최종 그 당해 연도의 최종 모집 인원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에는 사전 모집 인원이 361명에서 추가 모집으로 해서 지금 18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되겠죠? 네, 540명, 550명 정도 되겠네요. 2018년도에는. 그 다음에는 2019년도에는요, 사전도 적고, 추가 모집을, 사전에는 112명 했는데, 이거의 3배 정도를 추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412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네, 한 3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데, 2019년도에도, 전체, 뭐죠? 그 앞에서도 통계청에서도 보게 되면 전체 51.7%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2020년도에는 300여 명 정도밖에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것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뭐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2021년도에는 대폭 늘렸습니다. 한 440명? 450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집 인원이 203명이면 추가 모집 인원을 거의 2.5배로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430명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63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네,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확실히 모집 인원이 많으면 경쟁률은 좀 떨어져요. 모집 인원이 감소하면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경쟁률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영양교사 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가 봐. 뭐야, 너도 나도 영양교사 좋다고 하니까 다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해 당해년도에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은 결정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2022년도의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뭐 예측 가능하시죠? 지금 보시면 거의 630명이 모집이 됐으니까 당연히 4.8%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졌겠죠? 보시면 3.8%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사전 모집 인원이 331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보시나요? 마이너스 18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최종 모집에서 더 감원을 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그래프가 한번 보이시죠? 어때요? 지금 영양교사가 배치가 5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양교사를 모집하겠구나. 지금 정비례 관계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때도 추가 모집이 30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한 200명 정도는 더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까 모두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작년 10월 달에 최종 모집을 오히려 18명을 감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31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7.06%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8월 달에 모집 공고했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도 어느 정도 2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감원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예, 7%였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도 봤지만 2019년도에 영양사 배치가 51%밖에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유치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과증한 업무로 실제로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육을 담당하지 못하니 추가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 지금 이거보다는 300명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이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게 되면 당연히 경쟁률은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영양교사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영양교사 전망이 무조건 밝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영양교사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330명밖에 안 됐어요.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500명, 600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명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경쟁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영양교사 임용 전망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모두 다 굉장히 맑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양교사 어렵다는데 경쟁력 뭐 5대6, 6대6, 뭐 7대1인데 이거 뭐 괜히 공부해서 시간만 허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양교사의 어떤 요구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과목의 학습 운영과 학습 전략 뭐 이런 것들 한번 보고요. 과거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양학과 식품학, 제가 이제 저의 그 담당하는 교과목에 따른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학습 운영 계획은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양학과 식품학 그리고 조리원리 학습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리 생화학 출제 경향, 식품학이 조리원리 출제 경향. 일단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가 어느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공부하실 때 굉장히 교과목도 많고 범위도 광범위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집중과 전략이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2023년도에 학습 운영한 희소 샘플러스에서 그리고 그 영양교사 이 팀의 이름이 희소 영양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희소 영양 플러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학습 운영안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이제 뭐 지금 12월이죠.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년부터 우리가 2024학년도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임용고시를 위한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목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 그 교육개발 평가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영양교사의 평가 영역, 그 다음에 평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양교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단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교육도 시켜야 되고 조리원도 관리해야 되고 위생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사로서의 수행해야 되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영역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품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우리는 영양교사는 식품을 관리하고 식품을 조리하고 식단을 작성하고 식품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식품은 우리가 조리를 하면 음식이 되고요. 이 음식을 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영양소로 분해가 된 다음에 체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도 만들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단백질 합성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재할 수 있도록 골격과 근육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과정, 조리 가공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섭취 과정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담당하는 교과목은 3개의 교과목이에요. 식품학, 조리원리, 영양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기초영양학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영양학하고 식품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리둥절해요. 똑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분명히 식품학하고 영양학이라는 교과목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식품학은 조리, 저장, 가공 중에 어떻게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이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식품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리를 해야 되죠. 가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미료도 넣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이런 조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음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가열을 하게 되고, 어떤 양념을 넣고, 뭐 어떻게 요리를 해야지 맛있게 되고, 뭐 우리가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텍스처라고 얘기하죠. 쫄깃쫄깃한 맛을 먹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죠? 밥이 이제 뭐 아주 찰져야 되는데 뭐 물량을 잘못 맞춰서 묽어졌다든가 뭐 죽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식품을 가지고 제의를 되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리 원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 원리에서는 조리 시에 식품 내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검토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양학은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학이라는 교과목은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 흡수가 되고 어떻게 세포 내에서 대사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단백질 합성과 그 다음에 지질 대사,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체내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는 것이 영양학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양소라고 하더라도요,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가 내용 요소에는요, 식품학과 관련되어서는 식품 내 영양소의 구조적 특징,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질, 저장 가공 중 변화, 식품이 가지고 있는 색, 향미 성분의 특징, 식품색 향미 성분의 저장 중 변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이 저장 가공 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조리 원리에서는 식품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될 때 조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조리 원리, 그 다음에 조리법에 따른 식품 내 성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학은 조금 다르죠. 체내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대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의 종류와 급원, 요즘에는 이 부분은 별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모두 다 이제 세포 내에서의 대사가 많이 나오죠. 영양소의 소화, 흡수, 운반 과정, 요건 모두 다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인 특징, 화학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양 교육을 할 때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양소의 결핍증과 과잉증, 영양소의 기능, 에너지 대사 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학, 조리원리, 영양학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요것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00년도에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부터 기입형하고 서술형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형에서는 기입형 4문제, 서술형이 9문제, 맞나요? 헷갈리네요. 12문제, 그 다음에 B형에서는 총 11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20년도부터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근데 이제 영양학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이지만 그것이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애주기별 영양 섭취 기준,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어떤 생리적 특징에 따른 영양소의 기능 다 다시 나오거든요. 식사요법에서는 환자의 생리적인 특징에 따른 식단 작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에서 배운 것이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는 그 출제 문항에 나올 수도 있고요. 식사요법에도 나올 수 있고 영양 판정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추린 것은 단독 영양학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만 추렸어요. 기타 다른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영양 판정 모두 다 영양학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배운 기본적인 개념이 다 녹아져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20년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좀 간략하게 5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콜레스테롤 합성과 운반, 그 다음에 비타민 B12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평가, 과당 대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가로로 친 거는요, 생애주기 영양학 문항과 좀 이렇게
같이 병합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칼슘의 기능 조절, 그 다음에 철과 칼슘의 기능 조절. 이거 연이어서 칼슘의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셀레늄, 비타민 C의 대사, 지방산의 합성, 케톤체 생성.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알코올 대사, 오탄당 인상 경도. 2023년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의 기능, 그 다음에 요오드의 기능과 결핍증 나오고요. 체지방 분해 대사, 아미노산 대사입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정말 평가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정말 에너지 대사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건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 지방 이런 패턴이네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에너지 대사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에너지 대사 단순하게 탄수화물 대사만 묻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효소,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이렇게 같이 병합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는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썼고요. 자, 그래서 영양학은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에너지 대사의 완벽한, 제가 완벽이라는 단어 좀 여러분들은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네, 제가 여러분들이 부담될 수 있는 단어지만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 원리의 실제 경향을 볼게요. 자, 식품학은 지금 보시게 되면요. 12점, 20점, 14점, 16점 이 두 개의 교과목에서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분 활성도, 냄새, 전분의 호화, 네, 유지의 화학적 성질, 단백질 부패, 미나리 색소, 토란 손질, 전분 특성, 효소 명명법, 치즈 제조 기전, 콩조림, 전분 특성. 이렇게 연이어서 전분은 계속 나오네요. 올해도 나왔죠. 그 다음에 식품의 물성, 치즈도 연이어서 나오고요. 미오글로빈의 색소 변화, 유지의 변화, 전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기출문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도요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그다음에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학과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학 단독이라기보다는 식품학과 조리 원리가 병합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2020년도에 수분 활성도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효소 명명법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물성도 2015년도에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학과 조리 원리에서도 이 부분은 안 나오겠지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 네, 모두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을 묻는 문제보다는요,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이 저장, 가공, 조리 과정 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 가공, 변화 중에 식품의 성분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화 기전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희소 영양 플러스에서 제가 맡은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교과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일단 2월에서 5월까지 제 교과목은 영양학은 14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영양학 및 생화학 해가지고요. 14주 하루에 3시간씩 42시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학하고 생화학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문제가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영양학에서는 특히 기전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어떤 그 키워드를, 중요한 주제별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그것을 시험장에 가서는 키워드만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출제위원한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답안을 잘 쓰는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심화 과정 이론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 8주 동안 2달이죠. 이때는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저희 교수님들이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이때는 총 8주 기간인데요. 모의고사 6번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앞두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되죠. 11월 중순경에 시험을 보니까요. 이때까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서술형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기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식품학은 6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양학은 14주라고 그랬잖아요. 영양학은 생화학은. 그래서 식품학은 6주고요. 왜냐하면 조리 원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학은 6주, 그 다음에 조리 원리는 8주. 그래서 조리 원리하고 식품학을 합해서 14주 동안 영양학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학습 전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풀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자입니다. 특히 영양학에서는 영양소의 기능, 소화흡수 기전, 에너지 대사 매우 중요하죠.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품학 조리 원리에서는 저장, 가공, 조리 가공 과정 중에 변화, 식품 내에 있는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조건 암기,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암기가 어떻게 돼요? 예, 무조건 암기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읽어도 내가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다 이해했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보면 또 모르겠고, 예,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소 대사의 경우에는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좀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 체내에서의 대사는 괜히 일어나는 과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예, 배가 고프면 우리가 굶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거죠. 굶으면 살이 빠지는 이유 바로 호르몬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나온 문제는 에피네프린 운동이지만요. 그런 것처럼 모든 체내의 대사는 원인과 결과, 네,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서로 상호작용까지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양소 대사 및 기능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케톤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케톤체는 언제 일어나요? 공복 시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을 때 지방의 과다한 대사 반응으로 케톤체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쉽지만 그걸 마치 시험장에 가가지고 정말 출제자한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서술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서로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문장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력을 갖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영양교사에서는. 그래서 이런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우리가 이제 음식, 식품, 영양소를 공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양교사가 돼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식품, 음식, 영양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접하는 식품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리되는 과정의 원리를 적용해서 생활에
반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재에서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으로 익히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 답안 작성의 마지막 중요한 거죠. 답안 작성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희소 영양 플러스 팀에서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으로 한번 임팩트 있게 마지막을 마무리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자, 요거입니다. 이거 관역이죠? 네, 관역입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원을 3개인가요? 4개 그려서 이렇게 막 붙이고 색깔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관역,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마 올림픽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아시죠?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시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졸업하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창고에는 충분하게 그 재료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어떤 키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겉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라고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의 탱크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훈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식의 창고가 폭넓게는 갖춰져 있지만 결국에는 시험장에 가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순간은 곧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양교사로서의 미래의 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전문학원 희소의 영양플러스 팀의 배미애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설명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에 대한 설명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양플러스 팀의 배미애라고 하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왜 이 과목을 맡았는지 아마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를 소개하는 단어를 크게 저는 4가지의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감과 소통, 그리고 현장 경험과 노하우라고 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공감과 소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공감과 소통 없이는 무언가 조금 이렇게 사람과의 거리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2가지가 없으면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첫 번째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영양교사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부터 한참 전이긴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까지 학교급식에서 영양사를 했었고 영양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영양교사가 이제 조금 시작될 때여가지고 영양교사가 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양교사라고 하는 이 제도는 2008년도부터 지금처럼 이런 그 중등 임용 시험을 통해서 배치가 됐어요. 저도 2011년도에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TO가 굉장히 적었을 때고요. 굉장히 시험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터닝을 했었지만 2008년부터 이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아니, 물론 2003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사이에는 그 전에 식품위생직으로 계셨던 그런 영양사 선생님들이 어떤 특별 전형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임용이 되셨던 케이스가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중등 임용 시험을 통해서 2008년도부터 쭉 현재까지 이렇게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교사 제도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영양교사 시험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자격 조건 중에서 영양교사를 준비할 때 이제 대학원에서 영양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이제 자격 요건을 준비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처럼 저도 영양교사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 일도 병행을 했었고 또 육아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제 대학에서 졸업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실제 저처럼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하고도 공감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이라든지 아니면 꼭 어떠한 전략적인 걸 자꾸 알려드린다기보다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과 소통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장 경험과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영양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을 많이 했었고 한 10여 년간 급식 경험이 있는 거, 또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 급식 현장에서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학교급식 점검단, 그러니까 시교육청 소속에서 학교급식 점검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 소속으로 학교급식 정책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활동 등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던 그런 현장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우리가 단체급식이나 식품위생학을 공부하는 안에서 그 광범위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실제 관련 요소들을 조금 잘 맥락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장점 아닌 장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공감 능력, 그다음에 현장 경험, 이런 바탕들이 있다 보니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이라는 이런 과목들을 우리 학생들하고 좀 잘 소통하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에 이어 앞서 제가 이제 영양교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 과목에 대한 설명회를 간단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려고 하면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희소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부분들이 Q&A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도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응시 자격 조건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자격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양사 면허증인데요. 영양사 면허증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연 1회 있는 국가고시입니다. 12월에 보통 응시가 되고요. 이 면허증이라고 하죠.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사실 영양교사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병원이라든지 산업체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영양사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영양사라고 하면 하시는 일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영양교사라고 하는 건 학교라는 그런 현장,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학생들의 어떤 영양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 또 영양 증진, 건강 증진,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을 올바르게 개선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을 영양 교육하고 영양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영양 교사의 그런 업무에 들어가져 있는 게
앞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까지도 그 업무 분야가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영양교사의 분야가 더 좀 늘어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좀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영양교사를 도전하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양교사 면허증 이외에 두 번째는 이제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영양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이나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대학원에서 영양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고 석사학위를 받으시면 이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학에서 식품학이나 영양학이나 이걸 전공하시고 그 재학하는 중에 소정의 교직 이수를 하신 다음에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시면 이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죠. 영양교사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3년 이상 영양교사로 근무하시고 나면 1급의 자격 연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연수를 받으시고 나면 이제 영양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교사 1,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자격 조건으로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에요. 사실 저 때만 해도 이런 것까지는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증 3급 이상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게 5년이라는 사실 어떤 인정기간이 있어서 본인이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5년을 역으로 계산을 하셔서 그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필수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 3월 1일부로 이 인정기간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인정기간 없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시험을 기준으로 이 합격증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증 자체를 취득은 하셔야 된다는 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양교사를 준비하시려면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 자격증,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합격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험인데요.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집니다. 1차 시험 굉장히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죠. 1차에 합격하셔야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육학과, 전공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문학 논술형으로 총 20점의 배점이 되는 거고요.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저희 9가지의 과목들이 전공 A와 B로 나뉘어서 토탈 80점을 이렇게 배점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점과 80점, 100점 만점으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안전순위에 들어가시는 거죠. 영양사의 그 절대적인 평가와 다르게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죠.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마다 사실 기준치가 다 다르고 그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얼만큼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지만이 사실 안전순위에 올라간다고 보여지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를 저희 영양플러스 팀하고 같이 하시게 되는 거죠. 과목이 굉장히 많죠. 저희는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그 안에 이제 생화학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영양교육 및 실습,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그리고 저와 함께할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까지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고요. 과목마다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 좀 그 안에서 연계되어지는 과목들이 사실 저희 많기 때문에 각 과목들의 연계성도 생각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 B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기입형 문제도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서술형이 굉장히 좀 간략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주저리 쓴다기보다는 그 서술형 답 안에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정확히 들어가져야 되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답하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연습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책이나 그다음에 특히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식 관리 지침서 이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기입형 문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시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준비하시는 시험을 보시는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시험 기간이라든지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교육청 부분에 참고하셔서 2차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희소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학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2차 시험까지도 함께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희소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맡고 있는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에 대한 설명회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는 그동안의 기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학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급식 및 실습부터 좀 볼게요. 자, 단체급식 및 실습은 평가 영역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평가 영역입니다. 크게는 4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영양 및 작업 관리, 그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 그다음에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 그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크게는 이 4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 한 4가지 정도씩 이렇게 세부적인 평가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까지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기출이 출제되어 있던 경향이 있어요. 좀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보면은 특히 이제 급식이다 보니까 영양관리보단 작업관리에서 대량조리, 배식관리 부분이 사실 좀 매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구매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검수 쪽,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20학년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 중간 부분은 안 나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특히 이제 올해 급식소 시설 설비 관리 부분도 좀 나왔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에서 사실 일하시는 조리종사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최근 좀 안 나왔다. 2020년도에는 모집 방법이나 훈련 방법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한 2, 3년 정도의 기출 경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이번에 이 중에서 이제 배식 관리 부분 문제하고 급식소 시설 설비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배식 관련된 문제는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살짝 언급되었었고요. 또 시설 설비 관리 부분에서 뭐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2019년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년도에도 언급이 됐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3년치만 보다 보면 이렇게 조금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눈에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놓칠 수 없는 그런 분야긴 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위생학인데요. 식품위생학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평가 영역이거든요. 크게 한번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 그 다음에 식중독,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그리고 식품과 전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 다음에 해썹이라고 하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좀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 한 3개 정도, 3, 4개로 평가 내용 요소가 조금 나뉘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학년도를 이렇게 보면 특히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사실 언급되지 않았었지 이전에도 매년 빠지지 않고 거의 출제되는 문제였어요. 올해도 출제가 되었었죠. 다만 황색 포도상구균만 조금 중복되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은 매년 다른
균이 나왔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죠. 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놓치지 않게 정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영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식품 첨가물도 조금 여기 지금 이전에도 언급이 됐었고요. 또 특히나 햇섭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단체급식 관리에서도 햇섭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언급이 됐었고요. 올해 특히 식품 오염 지표군이라든지 식품의 부패, 초기 부패 판정법 부분이 좀 나왔었잖아요. 요거는 조금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2017년도에 한번 언급됐던 문제이긴 하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다시 언급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로 봐서 뭐 단체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평가 영역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들은 빠지지 말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교사를 준비할 때 책도 많고 사실은 범위도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되게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과목마다 평가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요소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평가 내용 요소에 맞춰서 조금 정리를 해나가시면 뭔가 조금 헛발질하지 않는 느낌, 엉뚱한 곳을 자꾸 헤매지는 않으시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은 좀 함께 공부하시면 좀 좋은데, 방금 앞에서 이제 그동안에 기출 많이 나왔던 경향들을 이렇게 보시면 단체급식 및 실습과 식품위생학은 사실 위생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중복되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러한 경향들을 보면 그냥 위생관리가 아니라 실제 학교급식 현장에서 실무적인 어떤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위생관리 부분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런 맥락 아래서 기초 개념을 조금 파헤쳐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출제되었던 영역들만 조금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단체급식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좀 전에는 이제 2020년도까지의 기출 경향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처음 출제되는 영역이나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게 좀 꼬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없었고 좀 비교적 단순했고 특히나 약간 암기형 위주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알면 쓸 수 있는데 모르면 전혀 쓸 수 없는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로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빠뜨리지 말고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식관리 파트,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파트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최근에 개정된 지침서의 내용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정된 이 지침서의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침서 또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바뀔지 모르죠. 그렇게 개정되거나 바뀌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잘 캐치하셔야 되고 특히나 앞에서 언급드렸지만 급식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영역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면서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시는 그런 연습들이 학습하실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혼자 하시기보다는 같이 저희가 조력의 역할을 해서 급식 현장에서 실무적인 활용도가 높은 영역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경험이 없으신 수강생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와 함께 정리하시고 적용하시는 연습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문제에서 보면 아주 위생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거의 빠지지 않는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리라고 하는 건 식중독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내려가면서 그 균마다, 식중독마다 구분해서 원인과 또 증상과 또 일으키는 균과, 올해도 학명이 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처음부터 그걸 다 외우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렵고, 처음에는 큰 틀에서 카테고리를 내려가서 이해하시고 외우다가 조금씩 반복하시면서 조금 더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더 거기에 첨가를 하시면서 외우는 방법으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 이후에 다시 언급되었던 이런 식품의 오염 지표군이나 부패 판정법 같은 경우처럼 이게 지금 챕터의 굉장히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 개념에 대한 어떠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평가 영역별로 아주 깊숙이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기본적인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타고 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다가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목인 단체급식과 식품위생학을 어떻게 그럼 학습 준비를 하는 게 포인트냐.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급식과 관련된 어떤 최신 정보들, 그거에 대한 파악이 되게 필요해요. 지금은 현재 개정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는 것부터 하셔야겠죠. 이 안의 내용도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여기를 접근하다 보면 특히나 현장이나 급식을 모르시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와 함께 지침서를 매칭시켜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다 보면 그 암기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에서 실제 시험을 치르는 데까지 굉장히 롱런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조금 하시고, 이해하다 보고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적용을 하는 그러한 연습까지도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최신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계속 언급드렸듯이 실제 조금 급식 현장에서 좀 활용도가 높은 영역, 그러니까 배식 관리가 자주 나오는 것 자체도 그런데, 약간 실제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의 해석과 연계한 그러한 영역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출제 빈도가 좀 높았던 이러한 영역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본 내용에 좀 충실해서 반복적인 그런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신 정보라든지 또 실제 실무적인 활용도가 높은 영역이라든지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자서 찾아내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와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정확히 정리하시고 또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도 실제 저희 영양 플러스 팀이 이제 좀 조력자가 돼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기출을 통해서 언급해봤던 식중독 있잖아요. 식중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어렵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해라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얘는 사실 암기라고 해도 사실은 제가 부족함이 없는데, 사이에다가 너무 암기만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반복 암기라고 해드렸는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식중독균 같은 경우에는 다 처음부터 찍어서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씩 암기하고 반복하는 그 범위를 좀 늘리셔가면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그런데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사실 어렵죠.
키워드 중심으로 식중독과 개만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 그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매칭시켜서 암기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학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학교급식에서도 지침서 같이 최근에 개정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를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도 위생과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그래서 시의성 있는 최근의 어떤 사건, 사고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학습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중독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식품위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를 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급식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특히나 해썹과 관련된 그런 사례에 맞춰서 지침이나 개념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암기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도 학습 준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와 함께 좀 찾아내시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부분들을 옆에서 으쌰으쌰 해드리면서 같이 암기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거창한데 초시 합격생들에게 듣는 준비 노하우라고 한 거는 사실 저희는 아직 영양 플러스 팀이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합격을 하신 분들이 있진 않죠. 다만 제가 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급식에 대한 현장에 있었고 실제 저의 동기들이라든지 제 뭐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저는 지역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영양교사를 실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한 번에 초시 합격생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현재 한 3,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한 번에 합격하신 저희 제자들에게 합격 노하우 아니면 준비할 때 어떤 노하우들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좀 참고를 하려고 알다 보니 한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키워드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초시 합격생들하고의 어떠한 의견을 주고받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듣다 보니 첫 번째는 반복학습이었어요. 반복학습이라는 거는 결국 처음부터 이 광대한 양을 다 외우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막막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또 훑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렇게 익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가볍게 어떤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처럼 훑어보시는 식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어떤 학생들은 물론 2~3번은 기본이지만 10번 정도의 책을 이렇게 훑어서 반복을 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매칭되게 기본 개념, 기초 개념이죠. 어려운 것부터 보려다 보면 앞에 거를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 게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걸 다 익히고 나서 거기에 하나씩 살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좀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기초 개념 반복 학습은 사실 알면서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자신감, 그 다음에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이러한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자신감은요. 한 번에 붙은 이 합격생들한테 다 있는 말이었는데 굉장히 독하게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난 진짜 할 수 있다, 나는 붙을 수 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식을 계속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만큼 굉장히 조금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멘탈 관리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많죠. TO가 줄었네, 늘었네, 아니면 누구는 어떻게 공부를 하네 이런 얘기들. 물론
물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참고를 하시되 그런 것들은 가볍게만 들으시고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에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시간 공부를 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날씨 추우면 또 감기도 걸리고 그러면 그만큼 왠지 마음이 조금 불안하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건강관리는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또 어떠한 생활 패턴의 리듬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시험날과 비슷하게,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험과 가까워졌을 때는 더더욱이나 시험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시험 때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이러한 이들의 그게 5가지 어떠한 준비 노하우를 조금 되새기시면서 우리 학생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또 한 번씩 고비가 와도요, 우리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런 고비들을 겪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힘들면 저희 또 선생님들하고도 공감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또 헤쳐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몰입하셔야 되고요. 하는 거 맞아요. 집중해서. 그래야지만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중간에 흔들릴 때도 많죠,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볼 때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고 롱런이죠. 그러한 긴 여정을 나중에 시험이 끝났을 때 아쉬움보다는 기쁨, 합격이라는 기쁨, 그 다음에 후회로 남기보다는 후련하다. 나 합격할 거야. 후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저희 영양 플러스 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 가지시고 이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